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레전드 경선이 진행하는 불편한 불편한 세계 속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사실 저는 이렇게 쓰면 수녀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아무도 수녀라고는 안 하고 스님 얘기는 나오고, 저기 일식집 아저씨 얘기 나오고 그래요. 뭐 괜찮습니다. 예, 보이는 대로 보는 거죠. 뭐 예, 자기 눈에 맞는 걸로 보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아까 그 쭉 인트로 부분에서 이 똑같은 두 권인데, 예, 똑같은 나와 똑같은 두 권인데 이걸 보는 사람들마다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 수녀상은 아닌 듯해요. 그래! 내가 수녀상은 아니다! 미안해요. 옆집에서 쫓겨나겠어. 그래요? 네. 길어요, 수녀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그거야. 우리는 모든 사물을 정확히 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직접 봤는데? 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자기가 직접 보고,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그러면 그게 자기의 진실이잖아. 근데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분들을 보면서, 결국은 어떤 사물을 보는 것은, 정말 자기의, 아는 만큼 보는구나. 자기의 마음으로 보는구나. 예,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착잡한 마음도 사실 좀 들었어요. 요즘에 이제 그 윤석열이 탄핵 재판에 계속 나오는 이유는 탄핵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그런 어떤 내란을 이어가려는 목적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란을 선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탄핵 심판에 나왔었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겠죠. 근데 정말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사람들끼리, 이토록 생각하는 게 달라서, 이게 어떻게 이 나라가 갈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겠나. 예. 어제 정광훈 집회 초등학생 아이들이 나와서 과격 발언을 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요. 무슨 미인가 기숙 학교를 운영하는 이상한 교회에서 애들을 데려왔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애가 그 애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진짜 우리가 모든 사람은 참 다양한 생각들을 하는데, 이런 생각의 차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할 것인가. 예. 이런 거에 대한 좀 장기적인 고민을 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예. 미인가 기독학교. 그러면서 좌익 대항 교육을 하고 있다며.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또 그러니까 감기가 다시 심해지는 것도 같고. 이제 오늘의 뉴스는 항상 그 탄핵 재판소에 나타난, 예, 어제 나타나서 한껏 또 사고를 잔뜩 치신 우리 정말 주정뱅이, 이제 자기는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예, 그랬는데 그 말 끝나고 1분 30초 만에 인원을 3번이나 했다. 그리고 이제까지 대통령의 발언을 또 MBC가 다 뒤져갖고 인원이란 말 쓴 거를 다 찾아가지고 또 보여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윤석열의 인원, 붕어보다 머리가 나쁜 것 같아. 그죠? 한 1분 30초 전에 자기가 한 말을 까먹고 또 하고. 예. 하여튼 이제, 그래서 날마다 코미디인데, 날마다 코미디. 화요일 날은 이제 변호인단끼리 막 마이크 뺏고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화요일이었죠. 그 윤석열이가 자기가 그 부정선거 때문에 헌법재판 선거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군인 보냈다고 얘기한 게 아마 화요일이었을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그 화요일 거하고 어제 거하고 거의 뭐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이제 지네들도 아는 거야. 이제 윤석열 변호사들이 점점 거칠어지는 이유가 이 정도면은 거의 자백을 했고, 그래서 이건 탄핵은 피할 수 없다. 그러면 탄핵을 피할 수 없다면 그 다음을 준비하자. 그래서 얘네들은 그 다음 싸움을 하고 있다. 라는 이제 느낌이 좀 들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하여튼 오늘 우리들에게 좀 인상이 깊었던 거는 그 곽종근 사령관, 예, 그 사람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진우하고 여인영이 나왔었는데, 걔네들은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잖아.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는데, 곽종근은 진술 거부를 안 하고 전부 다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막 윤석열의 변호사들이 막 몰아붙이는데도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곽종근하고 이제 그 홍장원 국정원 차장, 예,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증인 중에서는 윤석열의 기에 눌리지 않은 그런 증인이었는데, 그 김종대 전 의원이 어느 인터넷 프로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진우, 여인영, 그 다음에 이 곽종근의 차이가 뭐냐. 그 여인영과 이진우는 자기네들이 지금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헌재에서 증언을 안 하고 피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곽종근이라는 사람은 자기 부하들에게 자기가 명령을 내렸던 이유는 그 윤석열의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하들에게 책임이 가지 않도록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김현태랑 곽종근은 와서 이제 진실대로 이제 말을 하고, 근데 이제 지금 거의 모든 얘네들의 진술이 검찰에 가가지고 얘네들이 줄줄 부른 거야. 그 사건 나고 한 1-2주일 만에 검찰에 가서 싹 다 부는 바람에 불어서 다 정리하고 변호인 입회하에 그걸 읽고 다 지장을 찍어가지고 그 증거 능력이 이미 확보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의 진술 조서와 그 다음에 이번에 헌재 변론에 직접 나와가지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선관위에 군인 보냈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발뺌을 한다고 인원이란 말은 쓴 기억이 없다 그랬는데, 인원 그러고 앉아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곽종근과 홍장원의 일관된 증언,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이 탄핵 재판에서는 탄핵 여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심지어 조갑재를 SBS에서 불러갖고 조갑재 대표를 불러다가 이번에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냐라고 물으니까 없다고 본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다 저렇게 자백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탄핵을 안 하느냐, 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 네. 이제 이진우, 여인영, 홍장원, 곽종근 전부 다 와서 이제 증언은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11일하고 13일, 11일하고 이제 13일이 마지막 변론이야. 마지막 변론이고, 그날 13일 날 끝나고 나면 이제 선고 공판이 있는 거죠. 네, 변론이 끝나면 결심 공판을 한번 하나 안 하나 잘 모르겠어. 예, 그래서 아무튼 3월 달 안에는 판결이 날 거다, 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막 열불을 내고 있는 이유가, 막 이렇게 탄핵 심판 과정을 막 생중계하면서, 막 극우파들을 모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대선 준비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2달 동안, 이 탄핵이 끝난 후 2달 동안만 그 동력을 유지하면 대선에서 또 승리할 수 있다. 그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제 이 극우 집단과의 연결을 이제 강화하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누가 되든 걔네들이 작대기가 나와도 그쪽을 뽑도록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 김연태가 국회의원 끌어내라 한 적은 없다라고 한 건 내가 못 들었어요. 예, 그 말은 잘 못 들었고 150이 국회의원인지는 잘 몰랐다. 그 얘기는 했어. 그 150이 국회의원을 말하는지는 인지하지 못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였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검찰 진술에서는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검찰 진술에서 그렇게 했으면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예, 그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연기될 수 있다. 선고가 마은혁 재판관이 이 선고 과정을 다 심판 과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서류 과정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연기될 수 있다고요. 그럴 리가.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데. 예. 이미 이제 국힘당이 차기 대선 모드이고요. 이미 민주당도 차기 대선 모드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나 비명계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 그것도 이제 다 대선용 발언인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봤자 민주당 안에서 경선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냥 얼굴 잊혀지지 않도록 발언하는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박선원 의원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고 김연태가 그래요? 난 그 장면은 못 봤네. 박선원 의원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다닌다고 김연태가 이상한 소리를 했었어요. 거기 탄핵재판소에 나와서. 난 그 장면은 못 봤어. 나는 이렇게 써머리 하는 걸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김연태 직원이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군요. 네. 네. 여기서 왜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명을 거론하면 그 장면을 캡처 떠가지고 누가 고소고발을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실명을 쓰면서 표준어만 쓰면 상관없는데, 욕설이 나온다든가, 그런 이제 비판이나 지지 발언이 함부로 나오면, 요걸 캡처 떠서 누가 이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는 이제 고유명사는 쓰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인의 실명이나 특정 정당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윤석열이 이번에 이 계엄령을 일으킨 것부터가 이거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시점을 고른 거다. 대통령 선거를 이재명에게 불리한 시점을 골라서 사고를 친 거다. 사실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까지 사고 친 거 보면 이미 작년에 탄핵당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탄핵 얘기가 안 나오고 지나갔던 건 이재명 재판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재판에서 안전한 상황을 확보한 뒤에 윤석열을 탄핵시킨다라는 그런 자기네들이 스케줄을 짜놓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스케줄을 깨고 계엄령을 일으켜가지고 대선 시계를 돌린 거죠. 그러면서 지금 막 윤석열을 중심으로 걔네들이 모이고 있는 것은 윤석열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야. 국힘당 지지자들을 계속 모아내가지고 결국은 이제 윤석열 탄핵 후에 다시 국힘당이 집권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죄가 없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지자들, 특히 이제 유시민이 나와가지고 이제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줄줄이 까댔잖아요. 예, 줄줄이 까대면서 이제 이재명이 최고다 이런 방송에 나가서 이제 떠들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재명이 민주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내가 볼 때 95%예요. 예.
이재명이 민주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95%이고 그 이유는 이미 민주당의 모든 체제를 지금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바꿔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은 민주당을 피할 수 없는 후보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다음에 이제 그 국힘당 후보가 누가 나오든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은 이미 끝났으니까 누구를 심판하는 이재명을 심판하는 선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때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이 국힘당을 뽑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재명을 찍으라는 그런 요구를 하겠죠. 예. 근데 이제 그때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그때 가서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하여튼 뭐 나는 안 찍을 거니까. 나는 안 찍을 건데, 어떤 후보들이 나오는지 좀 관심 있게 봤다가, 나는 이제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다른 번호 중에 마음에 드는 후보를 뽑을 생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벌어질 대선 전국에 대해서는, 우리 방에서는 누구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방송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발언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뉴스, 예, 오늘 제가 좀 골라본 뉴스는요, 네, 자, 요 뉴스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예, 자, 지금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동계올림픽이 오늘인가에, 오늘 개막식인가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아시아 동계올림픽이래, 이게. 예, 동계 아시안 게임. 근데 이제 이 동계 아시안 게임이 항상 있지 않았대요. 예, 항상 있는 게 아니라서 이번에는 8년 만에 열리는 거래. 아마 지난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 코로나 때문에 안 열렸나 봐. 그래서 지금 이제 8년 만에 이제 이번에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렸는데 하얼빈에서 열렸대요. 네. 그래서 사실 그 하얼빈은 우리가 가봤지만, 예, 우리가 하얼빈을 가서 같이 찍어드렸지만, 그 얼음이 막 몇 미터짜리 얼음이라서, 예, 그래서 그 위로 막 마차가 다니는 거 우리가 봤잖아. 예, 그런 곳에서 동계올림픽을 한다니, 잘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 동계올림픽을, 이 하얼빈에서 하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행사가 있으면, 행사 며칠 전부터 막 이 우리나라의 선수들 누구누구가 출전한다부터 이 동계올림픽의 최고의 뭐는 누구고 이런 뉴스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죠? 저 시청자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예. 시청자 이름이 아니구나. 그 안중근 장군이 그 이또를 쏜 곳이, 예, 거기가 하얼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동계올림픽에 대한 보도가 하나도 없더라. 동계올림픽이 언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가 보도가 하나도 없이 이제 시작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별로 우리나라 뉴스에서 동계올림픽을 다룬 뉴스들은 별로 없어요. 예, 별로 없고, 예, 일단 이제 이건 중국 뉴스에서, 예, 중국 뉴스에서 시주석이 동계올림픽은 평화, 번영, 우정을 향한 아시아의 공동 열망을 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이 평화와 번영 그리고 우정이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시주석이 거의 이제 세계에 새롭게 뜨는 지도자잖아요. 예, 세계적인 지도자로 이제 지금 뜨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평화와 번영과 그다음에 이제 평등, 예,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더욱더 이제 표현하고 싶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동계올림픽에 우리나라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이 이제 간 거죠. 예, 우원식 의장이 요 동계올림픽 현장에 갔고, 거기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과의 이제 접견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시진핑 하얼빈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접견, 이제니 있었는데,
뭐 에이펙 방한 논의 이거는 이제 연합뉴스의 소망이고 에이펙에 이제 이 시진핑이 올 거다. 근데 이 시진핑이 올 거라는 계획은 없다 그래요. 근데 이제 계속 그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제 이 그 시진핑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좌우지간 이제 우원식 의원이 그나마 우원식 의장이 지금 상당히 우리 한국 상황이 쪽팔리는 상황인데, 예, 그래도 이렇게 시진핑 그 대통령이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한국인 몇 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의 딥시크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길길이 날뛰면서 딥시크 사용을 제한해라.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 갖고 보안 문제로 인해서 정부 기기에서 중국 AI 앱을 금지했다. 근데 이제 그 펜타곤, 예, 미국의 국방성의 직원들이 몇 달 전부터 딥시크를 이용하고 거기 중독돼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갈 데이터가 있었으면 벌써 다 나갔겠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도 제한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일반 국민이 딥시크를 쓰면 잡아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 공무원들더러 제한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이 AI를 제한한다. 사실 이제 이 딥시크가 문제는, 어떤 문제를 일으켰느냐. 그동안에 이제 AI를 개발한다고 엄청 몇 년 동안 떠들면서, 몇 년 동안 AI를 개발한다고 떠들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AI를, 소위 이제 쓰려면 전부 구독료를 내라 그러는 거였어. 구독료를 이제 다 내고 그걸 써라. 라는 이야기였는데,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그 딥시크를 100억도 안 들여서 만들었다. 그리고 이건 공짜다. 이러니까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딥시크가 버벅거려요. 그러니까 그 딥시크가 좀 인터넷 연결이 좀 안 되더라. 나도 써보니까 인터넷 연결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시도해봐라. 그런 얘기가 있고,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일종의 디도스 공격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 딥시크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계속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딥시크에 대한 미국의 분노, 사실 걔네들이 이제까지 그 AI에다 쏟아부은 모든 돈이 정말 그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지. 그걸 이제 돈 받고 팔으려고 만들었는데, 그것도 비싼 돈을 받고 팔으려고 만들었는데, 이 공짜 딥시크가 나오는 바람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걸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AI라는 거, 내가 이제 그 딥시크하고, 그 다음에 챗 GPT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봤어. 똑같은 질문을 해봤는데,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 그게 무슨 얘기냐. 사실 이제, 1990년대까지는 세계가 매스미디어의 시대였어요. 예, 매스미디어라는 건, 그러니까 그 일방적으로 다수의 대중에게 이제 쏘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설파하는 그런 방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라디오라든가 TV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막 자기네들이 원하는 자기네들의 주장을 막 강요하고 설득하는 그런 시대였다면, 1990년대부터는 이제 위성 TV가 많아지면서 채널 선택권이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들을 갈라치게 한 거죠. 그래서 24시간 뉴스만 볼 사람, 24시간 스포츠만 볼 사람, 24시간 영화만 볼 사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전부 다 분산시키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 그러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참여 정치 문화가 활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뉴스에 댓글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뉴스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나중에 해외에도 그런 댓글을 다는 이제 문화가 생긴 건데, 그런 이제 댓글을 통해서 이 뉴스의 본질을 벗어나고, 이 뉴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그런 작전의 시대가 2000년대, 예, 그러니까 1991년부터 99년까지는 이런 이제 위성 채널, 다양한 위성 채널을 홍보하는 시대였고, 그다음에 이제 2000년부터가 소위 이제 이 댓글, 2004, 5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2004, 5년부터 그런 이제 댓글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역사 전쟁, 인지 전쟁을 시작했던 것 같다.
그러다가 이제 2010년경이 되면 그 댓글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댓글 부대라는 게 이제 표시가 나기 시작했어. 그러자 2010년부터 뭘 했냐면 SNS를 팔았죠. 그래서 전 세계에 막 SNS가 인기라고 막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하고 2012년에 SNS가 만든 기적 그러면서 자스민 혁명이라고 어마어마하게 떠들면서 모두가 SNS를 하도록 부추겼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SNS를 통해서도 이렇게 한 사람을 두고 이 SNS의 친구로 위장된 그런 그 달걀들이 나타나가지고 똑같은 소리를 해대면 그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줏대 있게 펼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서양에서 이게 이제 사회 심리 실험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한 사람한테 긴 끈하고 짧은 끈을 보여줘. 그러면서 둘 중에 어떤 게 기냐고 물어보면 너무 쉽잖아. 그지? 근데 이 한 사람의 실험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실험팀인 거야. 이 사람들이 반대로 얘기를 해. 길고 짧은 걸 반대로 얘기했을 때 나를 빼고 모두가 다 길고 짧은 걸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도 길고 짧은 것에 대해서 끝까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단 13%밖에 없더라. 나머지 87%는 그 나머지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더라. 보니까 그런 것도 같다 이렇게.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SNS를 이용해서 한 사람을 앉혀놓고 많은 사람이 똑같은 소리를 막 와각대면 그 사람은 그게 옳은 걸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 주변에는 전부 이재명 지지자만 있어요. 그거 SNS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 얼굴 봤냐? 얼굴 보고 아는 사이냐? 그럼 아닌 거야.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한 사람 앉혀놓고 똑같은 얘기를 막 하면 그게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인지를 지배했었어. 그러다가 이제 이 SNS도 이제 각 나라별로 이 SNS의 위험성이라든가 SNS의 정치적인 이용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잖아.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온 게 AI다. 그래서 이제 AI에게 뭘 물어보는 거죠. AI에게 어떤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걔네들이 고도로 정치화된 논리를 제공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걔네들한테 끝까지 이제 그 질문하면서 증거를 대라 하니까 자기가 아는 건 여기까지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봐라. 이렇게 이제 가더라고. AI가 나한테 졌어. 그렇게 그런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일반인들에게 세뇌시키는 도구로 이 AI가 나온 것 같다. 네.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하면 진실로 여겨지는 것처럼, 네네네. AI가 덧셈 뺄셈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쵸. 좌우지간 이제 이 AI에 사람들이 이제 의지하게 되면, AI에 모든 걸 물어보고 그렇게 의지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결국 그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 통제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바탕에는 뭐가 있는 거냐 하면, 소위 인지전쟁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 인지전쟁이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맨 처음 어디서 쓰여졌는지, 우리 기사에서 언젠가 읽은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한번 써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나토와, 이게 냉전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이 나토가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소위 이제 과거의 소련이었던 사람들하고도 막 같이 이제 시장 경제를 운영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30년을 보내온 거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그 소련 시대에 교육받은 내용과 소위 이제 이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가 주도하는 그런 세계사 교육이 정반대였던 거죠. 가령 우리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세계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그 2차 세계대전이 러시아인의 수천만 명의 희생을 통해서 그 나치군을 무찔렀다는 얘기는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세계사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가르치던 시절에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많이 봤던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통해서 아우슈비츠를 해방시킨 거는 미군이라는 분명한 사인을 줬어요. 그건 소련군이 아니었어.
미군이 구조하는 장면을 분명히 많이 보여줬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우슈비츠를 구조한 것은 소련군이었는데도, 예, 소련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군은 그러니까 러시아군을 제외하고 자기네들끼리 아우슈비츠의 자유를 막 칭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을 어떻게 이겼는가에 대한 부분도 숨기고, 그래서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대해서도 그게 결정타였다고 이제까지 우리한테 가르쳤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던 거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히틀러를 패배시켰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많이 뿌렸어요.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야. 그죠? 예, 맞아요. 유라시아 견문을 보고 처음 안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인지전이라는, 예, 초연결 사회의 취약성에 만든 새로운 전장.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인지전이라는 것은 결국 정보 전쟁인 거예요. 정보 전쟁.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연관되어 있고 다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네트워크가 교묘하게 그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자기 종합적인 사고를 못하도록 사람들을 가두어 둔다는 거죠. 예. 그런 게 이제 초연결 사회의 취약성이 아니겠나. 그런 속에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심리전으로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한마디로 세뇌한다는 거야. 브레인워시.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브레인워시를 하는 방법이 소위 역사에 대한 그 왜곡인 거죠. 예, 역사에 대한 왜곡을 막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명박부터가 역사 왜곡을 시작했어. 그래서 역사책을 막 바꾸려고 그러는 시도를 이명박 박근혜가 존나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걔네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토에서도 똑같은 시기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2000년대 2005년부터 그 한 2020년까지가 그런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세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워낙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역사 교과서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런 그 인지전 자체가 역사적인 현장에서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일본하고의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전 정부의 시절에 대법원까지 판결한 걸 이번 정부가 개무시하고 없던 일로 만들고,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역사 왜곡, 인지전, 심리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일파들에게 그 면죄부를 주고, 예, 친일파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지금의 권력을 잡은 자가, 그러니까 역사는 강자의 기록이다. 그러니까 네가 강해지지 않을 거면 따라와라. 이런 거죠. 예, 그러면서 그런 인식으로 우리들을 세뇌하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심리전의 도구가 지금은 이 AI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이 딥시크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사실 이제 이 틱톡을 미국에서 이제 금지하기로 했더니, 미국인들 수십만 명이, 무슨 이제 붉은 노트라는 이름의 그 이제 샤오홍순가? 이런 데로 이제 다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넘어가서 중국 사람들이랑 그 생활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면서 중국인들의 전기요금, 그 고속철도망, 이런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을 들은 미국인들이 대노하고 있다, 극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인들의 생활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거. 방세가 너무 비싸고 생활 자금이 너무너무 올라가고 이런 것들. 그래서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살기가 좋네, 이런 얘기가 이제 막 나왔다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미국이 이 딥시크 사용을 또 제한하는 목적은 그렇게 이제 중국한테 계속 여론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딥시크가 제공할 정보로부터 미국인들, 자기네들이 세뇌시켜 놓은 미국인들을 지키려는 의도가 강하지 않겠나. 그래서 늘 그럴 때마다 드는 핑계가 안 보인 거죠.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AI 무기화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예, 이전에는 구글에서 이 AI 도구를 무기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체 규정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규정을 해제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역전하여 이 기술 거대 기업은 이제 무기와 감시도구 개발에 이 기술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한마디로 이제 AI 기술을 이용해서 뭐 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 AI를 군사적으로 쓰겠다는 거야. 예, 이 군사적으로 이 AI를 쓰겠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목적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사실 이 AI가 교육 도구도 될 수 있고 생활 정보도 될 수 있고 그 비상시에 어떤 대처법을 가령 이제 내가 12개월이 안 된 아기들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알려줘. 쫙 쓰는데 내가 몰랐던 얘기들까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활 정보나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교육 기관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런 AI를 무기로 쓰겠다. 전쟁하는 데 쓰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 구글은, 이제 구글 지도가 있잖아요. 구글 지도로 파악한 내용, 3D로 촬영한 내용들과,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페이스, 뭐라 그래? 그러니까 얼굴로 이렇게 딱 여는 거. 휴대폰을 딱 보면, 얼굴을 보여주면 열리잖아. 그 기술을 CCTV에다 적용한 게 얼굴 인식 프로그램인 거죠. 페이스 아이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얼굴 인식 그 기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구글 폰을 갖고 있어. 구글 폰으로 얼굴을 보면 폰이 열려. 그러면 그 모든 그 얼굴에 대한 인식은 구글이 다 갖고 있다는 거야.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번에 헤즈볼라나 뭐 하마스의 지도자들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미군이 파악하고 그걸 이스라엘군에게 알려주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이번 사태가 그러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암살당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전쟁의 도구로, 다른 말로는 미국의 통치 도구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자기네들이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막 엄청 자랑하면서 돈 주고 깔으라고 막 그러는 시점에, 이 딥시크를 딱 내놓으면서, 우린 이거 거의 공짜로 만들었는데? 막 이러면서 공짜로 다 써봐. 이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제 좀 스텝이 좀 꼬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구글을 통해서 전 세계를 미국이 지배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어. 이제 다른 예로 휴대폰을 이렇게 엎어놓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이 안 보이게 이렇게 엎어놔. 그러다가 이렇게 돌아보면 어느 날 여기에 녹색불이 들어와 있을 때가 있어. 근데 여기서 이 녹색불이라는 것은 마이크가 켜져 있다는 표시거든요. 근데 마이크가 켜져 있다가 내가 이러면 딱 꺼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 엿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성으로 빅스비 어떻게 해줘? 그런 음성 인식 기능이 있는 모든 폰들은 다른 말로 도청 기능이 있다. 도청 기능이 있다라는 거다. 그래서 스마트 TV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 타블렛 PC, 노트북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도청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를 지금 그렇게 실시간으로 도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구글이 이제까지는 비밀리에 이스라엘에다가 무기로 제공했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다 제공한다는 이야기고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까 노래 고른 화면이었고 그 다음 뉴스는, 우크라이나 군인이, 이제 포로로 잡혔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휘관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민간인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쿠르스크는 러시아 땅이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땅이 아닌 러시아 땅인데, 그 러시아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네들이 점령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다 이제 지금은 다 러시아한테 쫓겨났는데 얘네들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일부러 민간인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 학살, 민간인에 대한 대량 학살이 있었다. 그래서 이 구금된 용의자는 러시아 수사관들에게 한 남자의 등을 총으로 쏴 죽였다고 말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다 여기서 이제 러시아에서 재판을 받아서 이제 형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포로로 잡힌 우크라이나 군인이 이제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그 쿠르스크 지역에서 민간인을 살해한 것을 인정했다. 실제로 이제 이 쿠르스크 지역을 러시아인들이 요즘에 이제 쫙 다시 쳐들어가 갖고 이제 재탈환을 해서 보니까 너무 많은 민간인 시체가 나온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민간인 시체가 왜 발생했느냐. 이제 근데 우크라이나 군인을 잡아서 보니까 지휘부에서 그 조직적으로 민간인들을 죽이라고 지시했다. 그랬던 이야기가 지금 밝혀진 거죠. 그럴 때마다 이제 러시아는 그걸 국제사회에 알립니다. 왜냐? 러시아는 민간인을 죽인 적이 없어요, 일부러. 일부러 민간인을 죽인 적이 없는데 민간인을 죽였다고 헛소문을 막 내면서 나쁜 놈으로 취급하더니 우크라이나인들이 죽인 러시아의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침묵하고 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침묵할지라도 역사적인 사료로 남기겠다고 계속 이제 보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스크바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임시휴전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다시 나왔어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그 협상 중인데, 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상 중에 있는데, 계속해서 서방은 임시휴전을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처럼 임시휴전 상태로 두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엔 평화유지군이 관리한다는 이름으로 나토 군인들이 우크라이나를 장악하고 언제든 러시아가 약해졌을 때 다시 러시아를 공격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왜 그렇다? 이미 유럽의 그 기간 산업, 주요 산업들이 이미 제대로 뭐 자동차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 말고 무기 사업으로 다 돌아섰다. 그래서 이제 이 무기 사업으로 다 돌아섰는데 그 무기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그러니까 이제 그 무기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 예산을 먼저 지급한다. 국가 예산을 돈으로 먼저 지급하고 연구 개발해라 라고 민간 기업한테 명령을 하면 민간 기업은 네 그래놓고 그 돈은 다 빼돌리고 아주 일부분의 돈만 가지고 무기를 개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값을 비싸게 불러 매기려고 온갖 이제 그 가머니설로 비싼 무기를 공급하는데 그 무기들이 실전에서는 소용이 별로 없는 무기들이 대다수라는 거잖아. 그런데 이미 이제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 전쟁 상태, 유럽에서의 전쟁 상태를 유지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 그런 이제 임시 휴전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런 긴장 관계가 유지돼야 각 나라에서 그 GDP의 5%까지를 계속 국방비로 지불하게 하고 그 5%는 무기회사하고 그 EU의 지도자들이 나눠 갖는 거야. 이 EU의 집행위원 뭐 이런 애들이 나눠 갖는 돈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제 그 돈 나와라 뚝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임시 휴전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고 러시아에서는 그런 임시 휴전은 용납할 수 없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얘기가 다시 나왔다는 얘기는 현재도 유럽은 계속 임시 휴전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봐야 되는 거다라는 뉴스였고요. 자, 그다음 뉴스는 팔레스타인은 투자 프로젝트가 아니다. 그리고 그 땅은 매물로 나오지 않았다. 이게 팔레스타인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다. 그러니까 PA 당의 대통령이 말한 내용인데, 한마디로 이제 지금 트럼프가 팔레스타인을 투자 프로젝트라고 그러면서 가자 지구에서 일단 팔레스타인인들을 임시로 이주를 시킨 다음에 가자를 재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겠다. 라고 이제 주장했다는데 실제로 트럼프의 말은 가자를 미국이 소유할 것이다. 그리고 가자를 미국이 재개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걸 이제 미국의 백악관이나 다른 정치인들이 이제 막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는데 좌우지간 그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씨를 말리겠다. 이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자 지구뿐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금 여기서 말하는 팔레스타인은 가자 지구뿐만이 아니라 점령당한 팔레스타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로 알고 있었던 땅,
거기를 지금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손잡고 팔레스타인이 없는 개발 지역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런 투자 프로젝트도 아니고 매물로 나온 적도 없다. 그러니 너희들끼리 남의 나라를 가지고 그런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러시아에서는 이 트럼프는 가자 지구에 대한 교활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동맹국이 어떤 장소를 파괴하도록 돕고 나서 재빨리 들어와서 재건을 시도하지만 먼저 모든 지역 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합병하는 게 아이디어인 듯 하다. 한마디로 지금 가자를 지금 이스라엘이 다 파괴를 해놨으니까 거기를 재빨리 치고 들어가서 가자를 재개발하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지중해 인근이기 때문에, 지중해 근처라서 여기는 관광지로서 충분히 개발 이익이 있는 거죠. 리조트 같은 걸 지으면. 이제 그래서 그러려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가난한 팔레스타인인들을 전부 다 몰아내야 한다는 거지. 그런 계획을 지금 이 교활한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이 트럼프한테 이제 이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의 광물이 얼만큼이고 막 이러면서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말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러시아가 빼앗은 땅에 대부분의 광물이 있고 너네들한테 우리가 받을 게 없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에는 발을 빼겠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에는 안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유럽도 그런 데다 돈 안 쓰겠다는 거죠. 오로지 옛날에 그 어느 바보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무슨 2,000조의 이익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헛소리를 막 했었지만, 지금 이제 미국이나 유럽도 우크라이나를 재건시키려는 의지가 없는 상태인데, 이 트럼프는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신 가자 지구를 차라리 지중해 지역의 관광 리조트로 개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자 지구를 소유하겠다는 말 때문에 민주당의 대표인 엘 그린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겠다는 대통령의 제안은 인종 청소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걸 탄핵 소추안을 제출할 의사, 이런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제안할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지금 주변 동맹국들도 여기 이제 이 트럼프의 가자 점령 계획, 미국이 동맹국에 거부당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분노를 촉발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트럼프의 이런 미치광이 계획은 왜 일어났는가? 왜 트럼프가 도대체 이런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이야기를 왜 했을까에 대해서 이제 우리 프레시안에서 이제 분석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트럼프의 가자 지역 소유 발언은 아랍권에 대한 압박 전술인가? 실체가 뭐든 휴전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백악관은 축소를 시도하면서 즉석 발언이었다. 네타냐후도 직전에 들었다. 뭐 이러면서 별거 아닌 걸로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소유 및 개발 주장 후폭풍이 거세다. 가자지구 주민 이주 주장에 대해 인종 청소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쇄도하는 가운데 백악관이 일부 발언 축소를 시도하는 등 계획되지 않은 발언이었다는 정황도 상당하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 발표 자체로 가자지구 휴전 연장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가자지구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문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되며 국제법의 토대에 충실해야 한다. 어떤 형태의 인종청소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팔레스타인인들은 자신의 땅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며 두 국가 해법 지지를 다시 밝혔다. 유럽 국가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이 베어보크 독일 외교장관은 5일 성명을 내서 가자지구가 서한지구와 동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에 속해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이는 팔레스타인 국가의 기반이라며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가자지구에서 이주시키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위반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노력은 가자 휴전협정의 두 번째 단계를 이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한기시켰다.
프랑스 외교부는 5일 성명을 통해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인구 강제 이주의 반대를 강조한다며 이건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자 팔레스타인의 정당한 열망에 대한 공경일 뿐 아니라 두 국가 해법의 큰 장애물이다. 우리의 긴밀한 파트너인 이집트, 요르단은 물론 이 지역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든 요인이다. 그래서 막 욕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의 외교부도 팔레스타인인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한다는 것이 분쟁 이후 가자지구 통치의 기본 원칙으로 믿어왔다. 가자지구 강제 이주에 반대한다. 그럼 이제 이 트럼프는 가자지구 주민 이주 장소로 지목한 요르단, 이집트 등 아랍도 재차 반발했다. 요르단 왕실은 5일 국왕 압둘라 2세가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를 하면서 가자지구와 서한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을 이주시키거나 그곳을 합병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고 재강조했다. 이스라엘 정착촌 활동을 중단하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이집트 외교부는 5일 바드르 압델라티 외교장관이 모하메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총리 겸 외교장관과 만나 팔레스타인 주민이 가자지구를 떠나지 않은 상태로 가자지구가 재건될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수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백악관이 전날 대통령의 주장을 완화하려는 시도 등 계획되지 않은 발표였음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도 이어졌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가자지구 밖으로 이주해야 한다고 말한 거라고 주장했다. 전날 가자지구 주민 이주에 대해 우리 주민을 영구적으로 재정착시킬 아름다운 지역을 얻을 수 있다면이라고 언급한 대통령의 발언과 상반된다. 우리가 주민을 영구적으로 재정착시킬 아름다운 지역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주민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주민이겠죠. 트럼프는 전날 가자지구에 대한 장기적 소유권을 가지고 접수 개발해서 중동의 리비에라, 즉 해안 명승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리빗 대변인은 미국 납세자가 이 노력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최고의 협상가인 트럼프가 이 지역 파트너들과 협상을 타결할 거라고 의미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날 브리핑에서 리빗 대변인의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주민 이주 주장 속에 가자지구에 남길 원하는 팔레스타인인은 머물 수 있냐고 물었지만 이 대변인이 일시적 이주만 주장할 뿐 대답을 회피해서 팔레스타인 강제 이주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데 실패했다. 마이크 루비오 장관도 과테말라 방문 중에 기자회견에서 이 영구적 이주를 부인하려고 했는데 재건이 이루어지는 동안 임시로 주민을 어딘가에 살아야 한다라고 대통령 발언을 축소하려고 시도했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와 미 국방장관은 취재진에게 가자지구에 미군을 파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질문을 받고 우리 동맹 파트너들과 외교적 군사적으로 모든 옵션을 함께 작업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즈는 두 사람의 대화에 정통한 두 소식통을 인용해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공동 기자회견을 위해 걸어나가기 직전 가자지구 소유에 대한 생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해서 네타냐후 총리를 놀라게 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해당 논의에 정통한 4명의 소식통들이 트럼프 정부가 가자지구 소유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장 기본적인 계획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나 국방부와의 회의도 없었고 실무 그룹도 없었으며 필요한 병력과 비용 추정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런 정밀하게 검토된 적 없는 주장이라는 거야.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적으로 지난 몇 주간 가자지구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지만 지난주 가자지구를 방문한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이 지역의 끔찍한 상황에 대해 설명한 뒤 이 생각이 가속화됐다고 두 소식통은 인용해 설명했다. 미국의 CNN 방송은 루비오 장관조차 이 구상을 4일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공통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 접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이제 팔레스타인 강제 이주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이 구상을 던진 것 자체로 중동의 파란이 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BBC 국제편집자 제레미 보웨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전후 가자지구 통치 계획이 부재해서 이미 결함이 있는 가자지구 휴전을 흔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 고위 아랍 소식통이 이것이 종말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보웨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소유 구상이 지중해에서 요르단강 사이, 이게 중요한 거야. 그 지중해에서 요단강 사이에
모든 땅이 유대인 소유라고 믿는 이스라엘 국단주의자들을 선동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주장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및 다른 무장 조직에게 위기감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력 행사 필요성을 느끼게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전쟁 탓에 현재 이스라엘 영토에서 쫓겨나 가자 지구를 포함해 중동 각지에 흩어져 다시 돌아가지 못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강제 이주하는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휴전 협상에 필요한 신뢰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2023년 10월 7일부터 지속된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맹폭을 경험한 팔레스타인인들은 이미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파괴하고 주민을 추방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주민 전체 이주안을 들고 나와서 이스라엘의 계획을 돕는다는 불신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데니얼 사피로도 이는 진지한 제안이 아니다라면서 이 구상이 발표된 것 자체로 이스라엘 정부 내 극단주의자들과 다양한 성향의 테러리스트들이 이를 문자 그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질의 추가 석방을 위태롭게 하고 미국 인력이 목포물이 되게 하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 전망을 악화한다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극단적 발언을 통해 이 지역 국가들의 자신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전략을 구사 중이라는 분석도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협상가로 일한 바 있는 팔레스타인 변호사 다이애나 부투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아랍 국가들에게 하마스가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게 압력을 넣으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아랍 국가들더러 하마스한테 압력을 넣어서 미국이 원하는 걸 내놓게 해라 라고 요구하는 거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자지구 주민들을 쫓아내서 이집트와 요르단으로 보내겠다라는 것으로 추측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트럼프의 주장은 그 아랍권에다가 이스라엘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미국의 영향권 하에 가만히 얌전히 있어라.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팔레스타인들을 몽땅 쫓아내서 너희들 나라에 난민으로 만들겠다라는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다. 다급해진 아랍국들은 한 발 물러서게 하고 미국이 원하는 해법을 만들어 오도록 유도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 미 CBS 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과감하고 신선하다고 옹호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해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 지역 전체가 자체적인 해결책을 내놓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매체 타임 오브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하마스 지도자 추방 등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요구안을 영내에서 갑자기 합리적이고 난 또 이게 또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한마디로 이제 트럼프가 이런 미친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네타냐후가 도리어 더 정상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 네타냐후보다 트럼프가 더 미친놈처럼 행동하니까 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차지하는 것을 갑자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게 한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가자지구 주민 이주 구상에서 멀어지게 할 경우 이집트와 요르단의 호감 또한 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네타냐후가 이걸 거절한다면 이집트와 요르단이 네타냐후를 더 좋게 생각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야.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개발에 완전히 뜻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수일 전에 한 유럽계 이스라엘인 부동산 개발 업자에게 갑자기 백악관에 있는 옛 친구가 전화를 걸어서 팔레스타인 지역 투자에 대한 은행 규정, 주요 걸프 건설 대기업과의 제휴 가능성 등을 물었다고 보도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반발했다. 5일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은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서 주민 파티 일부 알자지라가 이 잔해 더미가 보이는가, 이게 미국과 그 안의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전면 거부했다고 전했다. 1948년 나크바 당시 이스라엘 민병대에 의해 현재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쫓겨난 부모를 둔 알사이드는 팔레스타인을 아는 분별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조국을 떠나는 것이 죽음 그 자체라는 걸 안다며 여기 있는 그 누구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탓에 휴전 연장과 전투 재개를
가를 가자지구 전쟁 협상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도 계속됐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에 대한 이상한 제안이 당연한 심각한 문제를 가려서는 안 된다며 가자지구 휴전의 두 번째 단계 진행 여부를 결정할 협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팔레스타인이 팔레스타인 이주 발언은 위험한 방해라며 미국 정부가 모든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자지구의 미래 통치기구를 위한 제안을 내놔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얼굴에다가 트럼프하고 머스크한테 이제 히틀러의 수염을 붙인 이런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 트럼프가 네타냐후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ICC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하는 제재안에 서명했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기소를 내린 헤이그 소재 법원을 처벌하고 있다. 적반하장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국가들이 쫓겨난 팔레스타인인들을 받아들이길 원한다. 정말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 가자지구에서 군사행동을 비판하는 국가들이 해당 지역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야. 뭐 이쯤 되면 진짜 미친놈들 아니에요? 지네들이 그 땅의 주인들을 쫓아내놓고 그 쫓겨난 사람들을 다른 나라가 받아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식구조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아닌 거죠. 완전히 이게 중세 유럽의 아주 무지한 폭군들의 모습이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과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짓들은 그런 게 중세 유럽의 무지한 폭군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인들을 우간다로 이주시켜라. 우간다는 무슨 죄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휴전협정 위반으로 레바논의 이스라엘이 이제 레바논하고 휴전협정을 했잖아. 근데 계속해서 휴전협정을 위반하면서 레바논 동부와 남부 지역을 공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헤즈볼라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노골적으로 지금 이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군대가 남부 레바논에서 완전히 철수하도록 레바논 정부에 책임을 맡겼다. 레바논은 이스라엘군이 군대 철수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남부 지역에서 20여 명을 살해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의 휴전협정을 2월 18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1월 27일에 밝혔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레바논 정부한테다가 휴전을 맡겨놨더니 지금 내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레바논하고 휴전협정을 원할 때 이거 뭔가 수상하다. 이 새끼들이 레바논으로 지네들 힘으로는 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휴전협정을 해서 헤즈볼라를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뺀 다음에 지네가 거기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휴전협정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었죠. 그쵸? 바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한 대로 지금 이 이스라엘은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이 네타냐후가 하마스 지도자들을 추방하는 대가로 가자 전쟁 종식을 제안했다. 그러니까 가자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한테 니들이 하마스 지도자들을 추방해라. 그러면 전쟁을 끝내주겠다. 이걸 팔레스타인인들이 믿을까요? 안 믿어요.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고 싶어하는 미국 대통령에게 이 제안이 전달됐다. 하마스의 지도자들을 추방하면 그 가자 전쟁을 끝내주겠다. 거짓말이죠. 하마스의 지도자들이 사라지면 가자지구를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지금 내비치고 있는 거죠. 정말 인간으로서의 양심이나 도덕성, 신에 대한 두려움이 1mm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요르단 서안지구에서 IED 공격으로 이스라엘군이 타격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제 서안지구의 대규모 침략이 계속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이 제닌 서부에서 이스라엘 점령군을 공격했다. 그래서 IED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팔레스타인 이슬람 성전 군사 조직이 그 전투원들이 폭발 장치를 터뜨려서 이스라엘군 차량을 공격했고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팔레스타인 언론들은 제닌 서부 실라트 알 하리타야 마을 입구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이 밑에 기사가 또 있었구나. 이 서한지구 북부의 제닌, 툴카름, 투바스 도시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면서 발생했고 2주 이상 지속됐다. 점령지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은 29명이 순교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고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주했다. 점령군은 이 기간 동안 가정집을 습격하고 재산을 훔치고 집을 파괴하고 다른 집을 파괴했다. 이스라엘 점령군이. 최근의 공격은 23년 10월 7일 이후 서한지구 도시와 마을을 상대로 시작된 일련의 대규모 공격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 공격에는 집중적인 체포작전이 실행되었다. 팔레스타인 수감자 클럽에 따르면 이스라엘 당국은 최근 공격이 시작된 이래로 제닌과 투바스에서만 최소 174명의 팔레스타인을 구금했다. 해당 단체는 제닌과 난민 캠프에 구금된 사람 수가 120명 이상이며 투바스에서 체포된 사람 수가 54명에 달했고 그들 대부분이 타문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좌우지간 지금 이스라엘이 실제로 하고 있는 건 레바논의 동부와 남부의 그 휴전협정을 위반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멈춘 대신 지금 서한지구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계속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언젠가 심판하시겠죠. 이들이 죄를 더 쌓고 쌓아서 그 죄값이 이들이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죄값을 내리시기 위해서 시간을 끄시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기로 했어요. IED는 급속 폭발물을 말한다. 그렇군요. 자, UN 혹독한 추위와 홍수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라고 경고했다. 아니 경고만 하면 뭐해. 유엔이 이렇게 경고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니까 미국하고 이 이스라엘이 이 미친놈 널뛰듯이 지랄하는 거 아니요. 정말 얼마나 춥겠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혹한인데 그러니까 북극이 녹으면서 그쪽에 있었던 급속한 냉기가 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 주 내내 영하 10도 그리고 최고 기온이 영하로 머물러 있잖아. 2월 달에 원래는 1월에 이랬었는데 2월 달에 이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란트란 사람이 누구야? 이 이스라엘의 안보부 장관, 한번 국방부 장관이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군인들을 총괄했던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 중에 한니발 명령을 사용하여 가자지구에서 포로 여러 명을 죽였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자 전쟁에서 이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포로들을 죽였다라고 그동안에 CNN과 모든 나토 언론이 떠들어댔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포로를 죽인 건 이스라엘 병사들이었다. 이게 한니발 작전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니발 작전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만약에 이제 적군에게 포로로 잡힐 것 같으면 포로로 잡힐 것 같은 사람들을 죽여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포로가 없어야 이쪽에서도 그 포로를 가지고 전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작전인데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일부러 그 이스라엘 포로들을 죽이는 작전을 시행했다. 한니발 명령으로. 예, 포로가 된 아군도 사살하는 작전을 펴서 그러니까 이제 이제까지 이런 면들 때문에 그 이스라엘 포로 유가족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예, 정말로 잔인한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예, 그다음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와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마디로 지금 이제 이란은 이번에 이제 페제슈키안을 대통령으로 만들면서 목표가 세계적으로 이란은 정상 국가이고 그래서 이 정상 국가로서 이 미국이나 뭐 유럽이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국가 이란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많은 외교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이제 이 이란이 이런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자 전쟁
레바논 전쟁, 요르단 전쟁, 뭐 시리아 침공 이런 짓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란을 계속 자극해서 이란의 저항의 축, 이란과 함께하는 저항의 축을 분열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란이 정상국가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게 이스라엘의 역할인 걸로 보인다. 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 대통령이 콜롬비아가 트럼프의 타격을 가하며 중국과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이제 그 트럼프가 콜롬비아를 막 협박하면서 콜롬비아를 협박하면서 그 파나마 운하를 뭐 다시 찾아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잖아. 그러자 이 콜롬비아가 대놓고 트럼프한테 엿먹이기 위해서 그럼 우린 중국하고 무역 관계를 더 강화할 거야. 우린 더 잘 지낼 거야. 라고 했다. 그래서 트럼프와의 갈등 직후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하이로 가는 새로운 해상 항로를 발표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의 파나마 운하에 대한 찝쩍거림은 한마디로 그 파나마 운하 밑에 있는 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무역권에서 미국이 이런 지배권을 갖고자 했는데 지금 벌써 중국이 그 파나마 운하부터 그 밑에 있는 지역에 다 그 1대1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지원 없어도 스스로 살 길이 열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파나마 운하를 핑계 삼아서 한마디로 남미에 대한 미국의 영향권을 더 극대화시키려고 이 트럼프는 미국이 최고야 전술을 쓰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콜롬비아가 약간 좀 이상한 나라인가 봐. 그러니까 대통령이 코카인이 그 위스키보다 위험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래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중국하고의 무역을 강화하겠다라면서 트럼프의 협박에 그걸 물리쳤다. 뭐 이런 이야기.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국내 뉴스로 돌아가서 아휴. 진짜 이놈의 인원. 인원이라는 말 써본 적 없다더니 1분 뒤에 인원. 이게 오늘 최고의 뉴스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대통령실에서 공지해 놓은 대통령 발언들을 봐도 인원이라는 말을 수없이 썼더만 자기는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탄핵 심판에 나와서 그 윤석열은 점점 더 뭐라 그러나 바닥을 보이고 있어. 하여튼 이번에 완전히 그 심각한 발언을 많이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국회를 척결 대상으로 여겼던 자들의 말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의 공통점이 국회의원 경험이 없이 집권해서 계엄의 폐악질을 부렸던 대통령들이다. 그러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윤석열이 진짜 이건 뭐라고 그래야 되냐? 이 똥 싼 놈이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윤석열이 상황을 보니까 홍장원, 각종근이 탄핵 공작을 시작했다. 뭐 김병주의 방송에 나가가지고 발언하면서 탄핵 공작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적반하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곽종근의 발언이 왜 말이 달라졌냐. 인원이랬다가 의원이랬다가 사람이랬다가 왜 자꾸 말이 바뀌느냐고 막 물고 늘어지면서 말꼬리를 잡는데 정말 얘네들은 부끄러움도 몰라. 너무너무나 이렇게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애들이야. 그들이 심지어 곽종근한테 부당 지시를 왜 따랐냐. 곽종근한테 부당한 지시를 하면서 왜 따랐느냐고 따졌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적반하장식 주장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의 야권이 비판을 했다. 그게 이제 부당한 지시를 내렸으면 군인이 당연히 따르지 말았어야지 왜 따랐냐라고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인간이란 존재의 바닥을 보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라는 윤석열의 궤변과 시장에서 일어난 일, 그래서 더 스쿠프 심층 취재 결과
12.3 비상계엄 후 한국 경제는 계엄이 한국 경제에 남긴 상처, 계엄으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됐고 경제 침체가 환율이 치솟자 소비자 물가는 들썩였고 대외 신인도와는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라는 그 윤석열의 주장과는 달리 지금 우리나라의 이 경제적인 상황은 정말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진짜 그 중소기업의 공장들이 다들 문 닫고 그냥 그 기계들을 다 팔고 있다는 거야. 그 일자리가 그만큼 사라지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로 심각한데, 얘네들은 지금 아무런 반성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지금 핵심적인 문제는 경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언론들이 별로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주요 언론들이. 근데 사실 이제 이 경제 문제, 이렇게 경제를 망가뜨린 게 결국 국힘당의 윤석열인데, 그 국힘당의 윤석열의, 이 사고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을 안 하고 넘어가고 있어. 난 이게 조금 수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계엄 때 아무 일이 없었다고 안철수가 오랜만에, 예, 참 정상적 발언을 했어요. 국회의 군대 파견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당 지도부가 윤석열을 접견하는 거 계엄 옹호당으로 각인될 우려가 있다. 헌재 결정을 불복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이제, 그러니까 이 안철수가, 이렇게 이제 그 당 지도부와의 그 차이를 드러내면서 자신을 대선 후보로서 이제 부각시키는 상식적인, 그러니까 이제 당 밖에 이준석이 있다면 당 안에 안철수가 그런 상식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이 판을 지금 이제 흔들고 있는 중인데 영향력은 미미한 걸로 보인다. 자, 내란 군 수뇌부 설날 떡값 550만 원씩 받았다.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 수뇌부들이 올해 설 명절 휴가비로 550만 원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현역 군인 중 계엄 관련 업무 배제자 1월 급여 지급 현황을 보면 박안수 휴가비로 557만 6,100원 이 계엄 사령관을 맡았고, 그 다음에 이 사령관들도 비슷한 금액을 명절 휴가비로 받았다. 뭐 곽종근은 547만 원, 이진우는 553만 원, 여인영이 547만 원, 문상호가 458만 원. 뭐 그러니까 이제 계엄 때 수고했다고 해서 수고비를 준 건가벼. 수고비를 준 건가벼.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이 월급들을 이 어마어마한 이 수고비 명절 휴가비를 받았다. 예. 그래서 진짜 이게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근데 직무도 배제돼 있고, 그런데 강제 휴직도 됐는데, 왜 1월 달에 이토록 지급을 많이 해줬는지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가장 핫 이슈죠, 이게. 이제 이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치안 정감으로 승진을 했는데, 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경찰 승진 인사다. 그런데 계엄 당시에 국회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체포조 지원 지시 등으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이 구속 기소되며 사실상 무너진 경찰주의부 쇄신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경찰청은 5일 정부가 박 국장을 치안 정감으로 조정래 경찰청 치안정보국, 남재현 국정상황실, 박종섭 국무조정실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이다. 경찰청 차장, 서울, 부산, 경기 남부, 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6개 자리가 있다. 박 국장은 경찰대에 10기를 졸업했고 지난 6월 경찰청의 치안정보국장에서 행안부 경찰국장으로 이동했다. 22년 5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 인수위원회 경찰 측을 대표해 파견된 후 23년 1월 경무관으로 승진해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다.
23년 10월에 치안감으로 승진해서 치안정보국장으로 발령됐다. 이 박 국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후임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만 자치경찰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해서 실제 임명은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장은 현재 김 전 청장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구속 기소되면서 공석인 상태다. 박 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 경비국장, 서울 영등포 경찰서장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져서 계엄 실행에 연루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누가, 이 최상목이가 다 승진을 시켜준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경찰들 중에 이번에 싹 그 승진 인사를 시킨 게 전부 친윤 인사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선택적인 대통령 놀이다. 그래서 이 최상목이 계속 수상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일부러 그런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경찰이 지금 사실 뭐라 그러나, 이 경찰의 최고 책임자들이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나름 경찰들이 올바른 경찰 행정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그 수사도 잘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그 친윤 인사들을 승진시켜 버리면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겠어요. 결국은 이 경찰청에서 경찰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기대되는 업무를 못하게 방해하겠죠. 그거를 지금 노리는 걸로 보인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야. 검찰은 왜 이번엔 내란죄 수사는 머리 자르기가 문제다. 원래는 옛날에는 다 항상 꼬리를 잘랐어요. 예, 뭐든지 다 꼬리를 잘랐는데 이번에는 머리만 자르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드러나 있는 얼굴이 드러나 있는 사람들만 자르고 더 이상의 수사를 확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 걔 누구야? 박한수? 응? 박현수를 비롯해서 지금 그 민간인 노상원과 함께 이 계엄을 구상했다는 더 심각한 주역 민간인이 지금 아직 노출이 안 됐고, 그 다음에 검사들이 어디까지 왜 선관위에 가기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규명이 안 됐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 경호처 차장, 경호처 차장이 계속해서 지금 정보를 증거를 인멸하고 나쁜 짓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그냥 김건희와 대통령실,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실이 이번에 계엄령이 어떻게 움직였냐. 이 경호처에서 그 비화폰을 나눠주고 걷어들인 시기가 계엄과 일치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경호처가 계엄을 동시에 같이 움직였다는 거고, 그럼 대통령 비서실도 이 계엄을 함께 추진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아무런 수사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검찰이 자기네가 이제 모든 수사권을 움켜쥐고, 이 대통령한테 다 몰아갖고, 대통령과 이제 군 수뇌부 지금 구속된 사람들 안에서 그냥 정리하자. 그러면서 실제 그 밑에서 움직였던 실무자들은 살려주는 거야. 그리고 걔네들을 승진시키고 결국 자기네들의 끈앞풀을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작전을 피고 있는 걸로 보인다. 다음 뉴스는 미국의 전문가가 윤의 비상계엄 선포로 미국이 상당히 난처해졌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한미일 협력 강화가 북중러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거 우리가 계속 해왔던 얘기죠.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미국이 상당히 난처해졌다고 미국 전문가가 꼬집었다. 미국 안보 싱크탱크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의 라일 골드스타인 아시아 담당 국장은 6일 미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에 기고한 글에서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도 큰 타격을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선정하는 등 한국을 중요한 동맹국으로 적극 지원했으나 최근 사태로 이러한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우선 윤석열 정부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보수적인 안보 정책을 내세워 한미일 협력을 강화했다고 짚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가 한일 역사 문제를 뒤로한 채 양국의 관계 개선을 시도한 점을 언급하며 일본과 한국의 화해를 추진하는 것은 오랫동안 미국의 주요 목표였으며 이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 강화 노력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한미일 협력 강화 행보가 북중러 군사협력 강화를 촉진시키는 역효과를 불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신중하고 현명했는지 따져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외교정책 결정자들이 윤 정부의 과도한 조치들을 제고하고 조정과 균형을 되찾을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보다 실용적이고 덜 이념적으로 접근한다면 한반도 안정과 지역 긴장 완화, 세계 안보 증진을 위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미국에도 정상적인 싱크탱크 인간이 있다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좌우지간 미국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때문에 상당히 난처해졌다는 말이 왠지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예, 왠지 기분이 나쁘지 않고 역시 우리 윤석열이가 또 한 건 했어 라는 생각도 물론 들면서 사실 나는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이 내란 세력, 그 윤석열과 국힘당의 그 내란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이제 수를 쓰고 있는 거야. 수를 막 쓰고 있는데 그 수가 계속해서 자신들에게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뭐라 그러나 지금 이런 식의 국힘당의 이런 아집, 그러니까 이런 깽판 정치, 이 깽판 정치가 이 윤석열이 탄핵된 뒤에 2달 동안만 유지가 되면 다시 국힘당이 집권할 수 있다라는 계산 때문에 저러고 있다는 건데, 난 진짜 이러다가 제3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거 아니냐. 국힘당의 이런 행동을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여 주겠냐. 그리고 이 반성 없는 이 민주당이 대선을 평가하면 지금 이제 대선을 준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과실을 따지기로 했대. 이재명이 그 대통령 선거에 진 이유가 문재인 정부 때문에 졌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자기의 대통령 선거가 진 이유를 전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대선 준비를 하면서 문 정부의 과실을 따지겠다, 라고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태다. 그래, 진짜 이제 1번과 2번이,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의 뜻과 무관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2번을 그렇게, 밀어줘 봤는데, 이제까지 민주당이 잘한 일은 딱 하나야. 윤석열 계엄 해제시킨 거. 윤석열의 계엄 해제를 시킨 거 빼놓고는 이제까지 국민을 위해 한 일이 없어. 그죠? 예, 그래 놓고 지금 당연히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를 깝깝하게 만들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자. 근데 진짜 제3의 인물을 띄우기에는, 시간도 없고, 그렇게 눈에 띄는 인물도 없고, 걱정이 정말 말도 못하겠어요. 말로 다 표현이 안 돼요.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중국이 계속 싸워왔는데, 중국에서도 지금 그 후쿠시마 오염료 방류 이후에, 뭐라 그러나, 환경적인 영향, 이거를, 이전에 얘기했던 것만큼 세게 얘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본산 해산물도 수입하라고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하여튼
지금 이제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예,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기가 지금 매우 어려운데, 예, 하여튼 이제 이 탄핵 재판이 이제 다음 이제 화요일, 목요일 2번 남았어요. 11일, 13일.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탄핵 재판이 다 생중계되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면서, 이제 막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막 비웃고 낄낄거리는데, 그런데 이제 이 국힘당 지지자들은 그걸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고, 막 윤석열이 자기네들을 다 기억해주고 있다, 막 이러고 있다는 거잖아. 진짜 이제 깝깝해요. 정말 이제 국힘당은 저렇게 착착, 뭐라 그러나, 단결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때문에 이게 대선에 당선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인 상황에 몰려 있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지금 없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있는 모든 이재명 지지자들 방송들, 예, 그런 방송들이 일제히 떠들어대면서 이재명 말고 대안이 없다. 이렇게 하는 상황은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가 정말 답답해지는 상황이 오고 있다. 그래서 진짜 저는 요즘에 가슴이 좀 많이 아픈데,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 그럴수록 이해해야죠. 예, 이해하고 그래, 이게 우리 수준이다. 예, 우리가 아직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단점을 보완하는 시간으로 좀 잡아야 되겠다. 예, 그쵸. 우리가 이제 다 예상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13년 전부터 예상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국힘당이 지금 앞으로 하고 있는 행동들, 이거는 이제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은 계엄령을 통해서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싶었지만 실패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엄령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막 우기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증거로 지금 나와 있고, 검찰에서 이 수사를 다시 하려고 구속 연장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그걸 기각한 이유는 공수처가 수사한 내용대로 기소해라. 가 법원의 결정이었다. 그래서 이제 공수처를 그동안 윤석열과 검찰이 계속해서 이제 부정하고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애써왔는데, 이번의 결정으로 공수처가 공식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검찰이 그 수사를 주도하면서, 이제까지 증거와 자료를 주도하면서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재판에 넘길 사람과 안 넘길 사람을 구분해서 실제로 처벌해야 될 놈들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벌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의 실질적 권한을 유지하려는 그런 작전을 피는 걸로 보인다. 네. 그런 작전을 지금 피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근데 공수처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럼 이 공수처가 그 공식적 인정에 맞는 그런 이제 능력과, 그런 걸 좀 갖춰야 되잖아요. 네, 아직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공수처에 대한 보완이 좀 시급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이제 민주당 의원들, 지금 이제 윤석열한테 가가지고 막 면회하고 있는 국힘당 의원들을 막 욕하잖아. 근데 나는 이재명 단식할 때 옆에 가서 떠들었던 사람들이 난 똑같다고 봐.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둘 다 너무너무 실망스럽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과연 우리나라에,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번 대선이 정말 탄핵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될지, 정말 이제 지켜봐야 되겠다. 네, 공수처의 인원과 법적 한계를 계산해야 된다. 하여튼 기소권이 없는 문제 등등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공수처가 기소권은 있는데 대통령 내란죄 기소권이 없었던 거예요, 이번에. 예, 공수처가 기소권이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도 있는데 내란죄 기소권은 검찰에 있었던 거야. 골 때리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제 지금 기소 체제, 예,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점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죠? 네. 이 문재인 때 공수처를 처음에
만들 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그 원래 계획보다 굉장히 많이 국힘당에서 지랄을 해가지고 축소하고 바꾸고 그래서 너덜너덜하게 그냥 공수처를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근데 어쨌거나 이번에 이제 법원이 공수처의 공식적인 역할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수처가 이런 일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야 되겠죠. 정말 살면서 21세기에 내란죄를 맞이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얘네들은 자기네들의 계엄령이 내란죄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국헌문란 행위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은 뭐 대통령의 통치 행위였다. 그 다음에 뭐 그 서부지방법원을 쳐부신 거는 뭐 저항권이었다. 근데 다 이게 개념이 잘못된 개념이거든요. 이게 좀 무지한 자가 이끄는 그 선동 부대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서부지방법원에서 그 난동을 부렸던 폭력범들의 변호사로 황모 씨가 직접 나섰다. 그분의 이제 그 특징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무능함이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그 변호를 맡아준다는 걸로 보아 서부지방 폭동범죄자들이 형량을 낮추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이 궁금한데 안 다룬 내용이 있나요? 예, 안 다룬 내용? 그러니까 이제 또 부정선거를 이제 계속 외치는 거죠. 근데 이 부정선거 논쟁이 이게 이 나토 국가들 그러니까 이 나토 국가들이 관리하는 나라들에서 다 일어났던 일이더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부정선거 논란을 일으켜서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정권을 교체하는 그런 네드 CIA의 작전 교범이야. 이 부정선거론이. 예. 베네수엘라도 부정선거고 뭐 그 조지아도 부정선거라 그러고 자기네들 뜻대로 안 되면 다 부정선거라고 주장하잖아요. 그죠? 전광훈이가 어떻게 태세가 전환됐을까? 자기는 이제 그 내란 선동 안 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내란 선동을 안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특임정 전도사 둘, 그 사람들 그냥 지나가면서 얼굴 본 사이지 모르는 사이다 하면서 잡아떼기. 근데 지금 계속해서 정광훈이가 그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광화문 모임인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네들 내부에서 지금 내분이 심각하대. 예, 지네들끼리 내부적으로 지금 분열이 심각해서 지금 뭐 전광훈도 갑자기 이제 이 그 탄핵 얘기보다는 자기가 미워하는 어떤 목사 그룹이 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뭐 광화문파 여의도파 막 싸우면서 어느 목사 세력을 계속 비난하는 쪽으로 이 말을 좀 바꿨다고 그래요. 예. 네. 극우 파벌 세력이 5개 정도가 된다. 그렇게 이제 지금 분열이 됐는데, 이 분열의 원인이 뭐냐면 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네드를 통해서 내려가던 돈을 전부 끊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내가 볼 때 그런 네드나 이런 데에서 쓰는 돈은 진찰 받았어요. 약지하다가 지금 먹고 있어요. 지금 내 기침이 폐렴 같아? 그럼 사진 한번 찍어볼까? 알았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방송을 더 오래는 못할 것 같아. 예. 하여튼 이제 지금, 쟤네들이 네드에서 들어오던 돈이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그 돈을 좀 자른 것도 있고, USAID나 네드로 가던 돈을 좀 자른 것도 있고, 그 전에 이제 무기 업체들로부터 빼돌린 돈, 무기 업체들이 이제 빼돌려가지고 이제 그 돈을 많이 이제 활동 자금으로 썼을 것 같은데,
젤렌스키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금 미국의 무기가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했던 그 돈의 규모, 근데 우크라이나에 직접 도착한 무기의 규모, 여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넘어갔는데 작년 가을쯤에 난 뉴스가 미국에서 소위 이제 미국의 최대 무기 회사가 그 젤렌스키 정치인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런 얘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 정부는 그런 이제 이 군산복합체들이 그런 돈을 빼돌리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 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이런 기침, 기관지염. 나도 기관지염 약을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폐렴은 이게 컹컹 이 폐를 울리는 기침이 나와. 처음에 그런 게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나은 것 같아요. 예, 좀 나아지고 있는데 오늘도 막 너무 열심히 뉴스를 봐서 그런지 뉴스 하기 전에 조금 피곤하더라고. 예.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걸로 다 많이 이루어진 거죠? 그죠? 예. 오늘은 11시 반에 끝나서 정말 다행이네요. 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또 우리가 일요일 밤 9시 반에 만나서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요즘에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이게 좀 스크린을 해봤는데,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의 문제가 뭐냐.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가지고 그 영상들을 올려놨는데 그 영상과 제목과 무관한 것들이 많더라. 영상과 제목이 무관한 게 많고, 그 다음에 핫 이슈 중심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을 전반적으로 볼 수 없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면, 그러면 가령 신문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면 전반적인 상황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보는 거는 되게 위험하더라고. 너무나 이렇게 잘린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막 강조하고 제목 장사를 해서 막 어떻게든지 그 접속률을 높이려고 하고 막 짜집기를 하고 똑같은 거 반복되고, 예, 그래서 그 유튜브의 뉴스를 통해서 사태 파악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차라리 그거 볼 시간에 우리 그 함께 읽는, 그러니까 우리 방송 게시판에 오셔가지고 함께 읽는 정보와 자료를 보시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전체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예, 네, 그쵸? 제목하고 내용이 달라요. 네, 아주 그냥 그런 저렴한 그런 그 인터넷 언론들이 너무 많이, 이 인터넷 그 편집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예, 네, 우원식 의장 부부가 동계 아시안 게임에 참석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서열 3위를 만나서 회담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시진핑 그 주석과 접견을 했고, 인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나마 우리나라의 얼굴이 지금 만신창이가 돼 있는데, 그나마 우원식 아저씨가, 예, 우리 국민들의 쪽팔림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덜 부끄러운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방송은 마칠게요. 예,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광고 시청으로 후원해 주시고 업을 눌러서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쉬는 시간에 광고 시청으로 후원해 주실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직접적 물질적으로 유료 아이템으로 그 선물해 주신 모든 분들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묵묵히 후원해 주셔서 오늘도 힘차게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들 언제나 한결같이 고생이 많으셨고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진정한 후원자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방송에다가 많은 정보와 뉴스를 올려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편안한 밤 되시고,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이번 주도 방송이 좀 부실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말에 잘 쉬고 일요일 날은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야. 먼저 제목을 바꿔야 돼. 예.